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 회색빛 어둠이 아직 마을 전체를 눌러 덮고 있을 때였다. 평양 외곽의 한 낡은 판잣집에서 살던 정순애는 갑작스러운 군용 트럭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오는 서슬 퍼런 손전등 빛은 그녀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공포를 다시 끌어올렸다.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오늘이 아닐 거야.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입안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나 문이 터질 듯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무 설명도 없이 남편 강철민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비틀어 결박했다. 순애는 그대로 얼어붙은 장작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강철민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을 예감한 듯 순애를 향해 단 한 번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말 한마디 나오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었다. 살아있어라. 그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걸린 돌덩이가 뿌리째 박힌 듯 숨조차 막혔다. 보위부원들은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굴려놓고 철민을 군용 트럭에 태우며 순애에게 국가반역자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듯 차갑게 노려봤다. 트럭이 먼지와 함께 사라지고 난 뒤 순애는 망가진 문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웃들은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런 집에 눈길을 주기만 해도 함께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북에선 이웃의 숨소리조차도 조심해야 했다. 그날 저녁 순애는 남편이 끌려간 처형장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위해 몰래 움직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보위부원들의 아내들이 모이는 곳을 기웃거렸다. 그곳에서 흘러나온 소문 하나가 들렸다. 내일 새벽 총살한다더라. 누군가 수군거렸고 이어 지령 포기한 놈들은 예외 없다더라. 라는 말이 뒤따랐다. 순애의 다리가 그대로 꺾이며 주저앉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얼어버린 추운 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전까지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순애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지도를 꺼냈다. 어디가 군사지역이고 어디가 빠져나갈 틈인지 몸으로 기억해둔 길들이 다시 떠올랐다. 남편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폐광 뒤쪽 비밀 처형장까지는 약 11리. 위험하지만 해가 뜨기 전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순애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천천히 집을 빠져나갔다. 살을 찢는 듯한 바람이 골목길을 헤집고 다녔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고막을 찢을 듯 뛰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따뜻한 손, 그 손을 다시 한 번 잡지 못하고 보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폐광 인근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군인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횃불과 총기가 번쩍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내일이구나. 순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이를 꽉 물고 다시 일어섰다.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철민 씨,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당신은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허공에 오래 맴돌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이 밤이 남편이 생사 마지막 10초를 결정하는 밤이 될 것이란 사실을. 폐광 뒤편 비밀 처형장은 외부 사람들에겐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일제시대 폐쇄된 갱도 옆에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 삐죽 세워진 나무 기둥과 바닥에 얼어붙은 흙은 이곳에서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들의 수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새벽 바람은 지나치게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오히려 더 큰 공포였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을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었다. 순애는 나무 더미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들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끌려오는 순간만이라도 보겠다는 의지로 버텼다.
그러다 갑자기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군용 트럭이 공터에 굉음을 내며 들어왔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트럭에서 끌려 내려오는 수감자들 중 결박된 손목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바로 철민이었다. 그는 몰라볼 만큼 여유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보위부 장교가 그의 어깨를 밀쳐 세우자 철민은 작은 숨소리를 흘리며 겨우 일어섰다. 순애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이 터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보위부 장교는 처형 명령서를 큰 소리로 읽었다. 반국가 사상 행동, 지령 불이행, 체제 전복 선동.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철민은 그저 공장 현장에서 불법 밀수한 공작원이 숨긴 장비를 발견하고 상부에 그대로 보고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썼다. 북에서는 정직이 죄가 될 때가 많았다. 장교는 시계를 바라보며 처형대 앞에 총살조를 세웠다. 그들의 손에는 장전된 소총이 들려 있었다. 순애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남편을 바라봤다. 철민은 마지막이라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애를 향한 것이었다. 다만 그녀는 그 미소를 정면에서 받지 못했다. 멀리 숨어 있을 뿐이었다. 준비. 총살조가 총을 들어 올렸다. 조준. 총구들이 일제히 철민의 가슴팍을 향했다. 발사.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중지. 처형 중지하라. 라는 짧고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이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 군인 둘이 놀라 뒤를 돌아봤고 장교는 얼굴이 굳어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군관복 상단을 아직 제대로 잠그지도 못한 채 헐떡이며 문서를 흔들고 있었다. 명령 변경. 상부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애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누구지? 왜? 총살조는 혼란스러워 서로를 돌아봤고 장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 전원 대기. 철민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축복인지 더 큰 고통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의 죽음이 불과 10초 남은 순간 기적처럼 멈춰졌다는 사실이었다. 처형이 중단된 순간 공터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서운 바람보다 더 차갑고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장교는 급히 달려온 남자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안경 너머로 눈을 좁혔다. 서류 끝에는 분명 상부직인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장교의 표정은 쉬 바뀌지 않았다. 이 시간에 갑자기 누가 이런 명령을 그는 혼잣말을 하며 문서의 내용과 진위를 다시 확인했다. 그때 문서를 가져온 남자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건 위에서 직접 떨어진 명령입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각 정치범수용소 16호로 이송하라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의가 느껴지는 특유의 울림이 있었다. 장교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송 명령이면 감독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남자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조심스레 서류를 다시 펼쳐 보였다. 장교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오진국 중자,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순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귀를 쫑긋 세웠다. 이름이 너무 낯익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억지로 떠오르는 듯했다. 오진국. 남편과 함께 있던 어느 날 철민이 술 한 잔 기울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공장에 처음 배치되던 날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애가 하나 있었지. 이름이 오진국이었나? 잘 살고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 기억이 파편처럼 순애의 머릿속에서 퍼져나갔다.
혹시 그 사람이? 장교가 명령서를 접으며 투덜대듯 말했다. 갑작스러운 명령이라 이상하긴 하지만 위에서 서명이 떨어졌으니 따를 수밖에. 그리고는 총살조에게 명령을 다시 내렸다. 해산. 피의자 강철민은 즉각 이송 준비. 군인들이 철민을 세워 옮기려는 순간 문서를 들고 온 남자가 철민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철민의 눈도 흔들렸다. 그는 멈춘 숨을 내쉬며 속삭이듯 말했다. 진국이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굳었던 눈이 흔들린 건 분명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서로의 정체와 과거를 확인하기엔. 군인들은 철민을 다시 트럭 쪽으로 이송하기 시작했고 처형장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도 혼란 속에 재정리됐다. 장교는 불편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는군. 순애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리가 힘이 풀려 바닥에 엎어질 뻔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살아남았다는 건 단순한 미뤄진 죽음일 수 있었다. 정치범수용소는 총살보다 더 잔인한 곳이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남편이 실려가는 트럭을 그대로 보내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끌려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과 절망 사이에서 잠시 흔들리던 순간 순애는 조용히 속삭였다. 가야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놓치면 영영 못 봐. 그녀는 다시 몸을 낮추고 트럭이 움직이기 전에 먼 발치에서 따라붙었다. 어둠과 바람 속에서 옷깃을 세우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발밑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조차 군인들의 귀에 닿을까 조심했다. 그렇게 몇 리를 걷다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온다. 하지만 순애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결국 수용소를 향하는 작은 갈림길 근처에 도착했을 때 트럭이 잠시 멈췄다. 그때였다. 또 다른 트럭이 뒤따라오더니 군인들이 내렸다. 보위부 쪽에서 다시 명령이 떨어졌다. 재이송이다. 이렇게 자주 명령이 바뀌는 게 말이 되나? 위조가 아닌지 다시 확인해봐. 뜻밖의 혼란이 트럭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목을 붙잡았다. 순애는 깜짝 놀라 뒤돌았다.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아줌마 죽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처형 중지를 외치며 달려왔던 남자. 바로 오진국이었다. 그는 순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신뢰할 수 있을까? 그는 남편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지만 동시에 보위부에 속한 권력자. 그러나 선택권은 없었다. 오진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십시오. 두 분 다 살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남긴 무게는 순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 모든 혼란과 우연이 바로 오늘을 위해 준비된 기적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오진국은 순애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 어둠 속 바위 뒤로 끌고 갔다. 순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개인적 감정보다도 날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줌마, 지금 우리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으면 끝입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민 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처형을 막으신 거예요? 오진국은 짧은 차가운 숨을 한번 내쉬더니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빚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죽을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구한 사람이 강철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남편이 늘 농담처럼 말하던 고마운 친구 하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오진국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 처형 명령은 단순한 누명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철민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공장에서 발견된 밀수 장비는 사실 상부에서 관리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걸 보고한 순간부터 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진국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철민을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는 척하며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겁니다. 다른 곳이라니요? 오진국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두만강 근처입니다. 순애는 숨이 턱 막혔다. 도망을 시키겠다고요? 네. 여기에 있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상부의 정치 싸움에 휘말려 생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용소는 지옥입니다. 거기 보내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살려야 합니다. 오늘만이 기회입니다. 오진국은 계획을 설명했다. 새벽 근처의 수용소로 향하는 경로 중 한 곳, 오래전 폐쇄된 목탄 채취소 앞에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정차하는 지점이 있었다. 그곳은 보위부가 관리하지만 야간에는 인원이 부족해 감시가 느슨했다. 그때 철민을 반대 방향으로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진국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두만강 쪽으로 먼저 가 계세요. 제가 철민을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저 혼자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줌마까지 붙잡히면 둘 다 끝입니다. 순애는 두려웠지만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꼭꼭 데려와 주세요. 오진국의 눈빛이 굳게 빛났다. 약속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순애는 남편이 이송되는 트럭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산길로 몸을 돌렸다.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두만강 근처의 작은 숲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몰려 검고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강 건너 중국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언뜻 보였다. 저기만 건너면 그 희미한 불빛이 순애에게 희망이자 고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차량이 이곳까지 왔다는 뜻이었다. 순애는 숨을 꾹 참고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용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멈췄다. 뒤쪽 칸이 열리며 2명의 군인이 내려왔다. 그들은 주변을 살폈고 이내 한 인물이 조용히 트럭 뒤에서 뛰어내렸다. 바로 남편 강철민이었다. 오진국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철민은 순간 주저하지 않았다. 순애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오려 했지만 오진국이 손을 들어 보이며 신호를 보냈다. 아직 안 돼. 군인 둘 중 한 명이 이상함을 느꼈는지 트럭 뒤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진국은 군인의 목덜미를 잡고 순식간에 제압했다. 다른 군인이 놀라 총을 꺼내려는 순간 철민이 몸을 던져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짧았지만 치열한 몸싸움이었다. 오진국은 군인의 소총을 발로 걷어내며 속삭였다.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순애가 숲속에서 달려나왔다. 철민 씨! 그 짧은 순간 온 세상을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울 시간도 껴안을 시간도 없었다. 오진국은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강을 건너세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진국 씨, 같이 가요. 철민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러나 오진국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 배경을 가진 사람은 국경을 못 넘어요. 하지만 두 분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가 변하면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다른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오진국은 두 사람을 밀어내듯 말했다. 지금 뛰세요. 순애와 철민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두만강 쪽으로 전력을 다해 달렸다. 발 아래 얼음이 깨질 듯 울렸고 바람은 살을 베듯 차가웠다. 그 뒤에서 오진국이 군인들을 향해 혼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작지만 굳건한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순애와 철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목숨 걸고 열어준 길이었다. 그 길을 반드시 살아서 건너야 했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달리던 두 사람은 숨이 터질 듯 가쁘게 몰아쉬었다. 발 아래 얼음이 산산이 갈라질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군용차의 엔진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순애는 남편이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철민 씨, 조금만 더. 강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어디선가 조용히 울리는 쇳소리가 들렸다. 얼음이 조금씩 갈라지는 소리였다. 철민은 순애를 자신의 뒤로 감싸며 조심스레 이동했다. 하지만 추격은 이미 가까워지고 있었다.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 강가를 가르며 흔들리고 차갑고 잔인한 명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 순간 강 건너 맞은편 중국 쪽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3번 흔들었다. 이는 조용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신호였다. 지금 건너라. 길이 열려 있다.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 같았다. 두 사람은 거의 기어가듯 강을 건넜다. 마지막 얼음판을 넘자마자 누군가 순애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중국 변방의 한 농부였다. 그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빨리 숨어요. 조금만 가면 안전합니다. 숲속 움막으로 이동한 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순애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여보,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그 말에 순애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오랫동안 얼음처럼 굳어있던 가슴을 녹여내듯 흘러내렸다. 중국에서의 도망 생활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질 때마다 남편의 손을 붙잡아 끌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버텼다. 며칠 뒤 그들은 조용히 한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확보해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철민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아주 긴 숨을 내쉬었다. 진국이 살아있을까요? 순애는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 절대 잊지 말아요. 한국에서 정착한 뒤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차렸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배달된 우편 봉투 하나가 식당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중국 연길. 봉투 안에는 글 한 줄이 적힌 종이와 작은 나무 십자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삐뚤고 연필 자국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필체였다. 두 분이 살아 있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어디서든 부디 평안하십시오. 진국. 철민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순애는 남편이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기적을 준 사람이에요. 철민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적은 원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는 거였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년 두만강을 바라보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 조용히 촛불을 켰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우릴 살려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한국의 맑은 바람이 식당 문을 흔들며 불어왔다. 철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기적을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줍시다. 그 말에 순애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